세계 최대 강국을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14억 인구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10년간 두 나라를 오가며 취재한 CNN 특파원이 마주한 믿을 수 없는 비밀. 그리고 그가 발견한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점. 지금부터 그의 사연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아시아 담당 특파원 로엘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펼쳐지는 숨겨진 문화전쟁의 실체를 전해드리려 해요.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공부하며 동아시아를 연구할 때만 해도 이토록 복잡한 문화적 긴장관계가 존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취재한 결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세계 최대 강국을 꿈꾸는 중국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견제하는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베이징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저는 중국을 단순히 거대한 경제대국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청두에서 광저우까지 중국 전역을 취재하면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가 5천만 인구의 한국을 경계하는 이유는 경제적 경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이 현상은 무척 흥미로웠는데, 미국은 항상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 경쟁자로 여겼지만 제가 취재한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는데,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를 취재하면서 저는 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경제적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 앞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런 모습은 제가 학창시절 배웠던 교과서 속 강대국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세계 최대 강국을 꿈꾸는 중국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견제하는 진짜 이유. 그 속에 숨겨진 문화적 긴장과 세대 간 갈등의 실체를 파헤쳐 볼게요. 지난 2015년 겨울, 처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를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바라본 중국은 단순히 거대한 인구와 영토를 가진 경제대국이었어요. 하지만 현지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중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를 걸으며 처음 발견한 것은 중국 젊은이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제가 뉴욕에서 보아온 어떤 청년들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을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제가 처음 취재했을 때 중국 정부는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강화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세계 최대 강국을 꿈꾸는 나라가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문화를 두려워할까? 그런 의문을 품고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상하이 최대 쇼핑몰, 화려한 LED 전광판 아래에서 한 중국 청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 정부는 우리가 자국 드라마만 보길 원하지만 솔직히 재미없어요. 한국 드라마는 금지되어도 다들 몰래 봐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실적 발표는 놀랍게도 자국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연간 제작비 1조 위안을 들여도 자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중국 콘텐츠가 그들의 자존심을 상처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문화부의 고위 관계자가 내부에서 점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화적 통제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결국 어느 날 그 관계자는 취재를 하고 있던 저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들은 중국의 필사적인 통제 시도가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베이징 시내 한복판, 정부의 단속을 피해 몰래 운영되는 한류 상품 지하시장은 매일 밤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한류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믿지 않아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우리가 진짜로 보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리적 통제로는 막을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중국은 왜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걸까요? 돈도 기술도 인력도 충분한데 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를 통제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생각과 감정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상하이의 한 대학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 중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죠. 왜 우리는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들이고도 한국 드라마만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는 검열과 통제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말은 제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자 찾은 곳은 바로 대학 기숙사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창문마다 푸른빛이 새어나왔어요. 그것은 VPN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학생들의 은밀한 일상이었죠. 한 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속이 무서워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삶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당국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이어지는 그들의 일상에서 자유를 향한 열망이 엿보였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에서는 중국 최대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었는데 한 달이 지나 조사해보니 1회 제작비만 1억 위안, 최고의 스타들을 총동원했지만 시청률은 고작 2%에 그쳤습니다. 반면 불법 유통되는 한국 런닝맨, 1박 2일 같은 예능은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죠. 단속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한류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일은 중국 정부의 대응이었는데 한류 팬들을 문화적 반역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한류 팬클럽 단속 현장에서 만난 2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반역자로 몰아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자유로운 선택권이에요. 그럼에도 중국 공안 당국은 더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 소지자에 대한 벌금을 10배로 인상하고 SNS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처벌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지하 시장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USB를 이용한 오프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한 공유도 늘어났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류가 아닙니다. 상하이의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표현에 대한 젊은이들의 행동. 그것이야말로 중국 당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베이징의 유명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 30대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은 그들의 부모 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아파트 가격은 맨해튼 수준을 넘어섰고 취업 경쟁률은 미국 아이비리그 입학률보다 더 치열한 수준이었습니다. 광저우의 한 대학가에서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그들이 들려준 부모 세대와의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40년간 연평균 9.4%를 기록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어지는 세대 간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베이징의 화려한 고층 빌딩 숲속에서 1978년 1,500억 달러에 불과하던 GDP가 2019년 14조 달러로 치솟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들은 청년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어요. 기성세대는 기회의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는 그저 그들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학생의 말에서 묻어나는 씁쓸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21년의 8.1% 성장률은 겉으로는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청년들의 좌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자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이면에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탄소 배출국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따라왔어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산업화의 그늘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의 물리적 크기가 더 이상 문화적 영향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인구의 30분의 1에 불과한 한국이 전 세계 문화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과제는 더 이상 GDP 순위나 군사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중국의 젊은 세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게 두 나라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났는데 한국에서는 갓생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했어요. 신처럼 완벽한 삶을 추구한다는 이 말은 마치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으로 시작해 아침 운동, 직장 생활, 퇴근 후 자기 개발까지 하루 24시간을 철저하게 활용하는 모습이에요. 아마 한국의 기성세대분들이 보기에는 무척 반가운 현상일 것입니다. 모두가 젊었을 때처럼 한국의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있는 삶,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들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마치 과거 새마을 운동 시절의 근면성실함이 되살아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젊은이들은 충격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탕핑이라는 말, 직역하면 바닥에 누워버리기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히피족처럼 기성세대의 모든 가치관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들은 집, 차, 결혼, 자녀, 소비까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두 나라 청년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힘든 취업난, 치열한 경쟁까지. 하지만 같은 문제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정반대였어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의 탕핑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충격적인 민낯입니다.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닥에 눕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중국의 성장 신화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화려한 고층 빌딩 뒤에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만큼의 성취를 이룰 수 없어요. 한 청년의 말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은 역설적으로 젊은 세대의 좌절을 키웠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선택한 탕핑이 중국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입니다. 14억 인구의 성장 동력이었던 젊은이들이 소비와 경쟁을 거부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단순한 청년 문제를 넘어 중국 체제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직업 선택이었는데 대기업 취업 대신 일용직 노동을 선택하고 승진이나 경력 개발 대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차피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는 그들의 말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모든 경쟁과 소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이들을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비판하지만 이미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이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성공을 추구하는 한국의 갓생, 아니면 모든 경쟁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겠다는 중국의 탕핑. 두 나라 청년들의 선택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국영방송의 유명 기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충격적인 주장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김치는 사실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는 그때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김치를 이야기했는데 그가 점점 강경한 어조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김치도 김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태권도는 한국의 것이다라고요. 태권도는 한국이 발명한 것이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한국인을 만들었으니 태권도는 사실 중국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권도의 전신은 중국 무술인 착각에서 기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그런 주장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죠. 그의 말은 단순한 주장 이상의 자신이 느끼는 문화적 압박감이나 그가 처한 정치적 환경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2019년 아시아 청년들의 75%가 한국 문화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문화 공정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였어요. 점차적으로 중국 사회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문화적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K-팝을 모방한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으며 한국 드라마의 형식을 그대로 베낀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단순한 문화적인 재현에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역사마저 왜곡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됐다는 점인데, 중국의 외교부 부국장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심지어 한국의 독립운동까지 중국 내전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지 문화적인 영향력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느끼는 정치적 압박감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진정한 이유였어요. 14억 인구와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한 문화전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두 나라 성향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인들에게서는 5천년 문명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졌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역사적 위대함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 이면에는 현재의 성취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듯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에게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그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정신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한국 특유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이 자신들의 거대한 영토와 인구, 오랜 역사를 내세우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두 나라의 근본적인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어요. 중국이 보여주는 과시적 자부심과 한국의 자연스러운 자신감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K-팝은 빌보드를 점령했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강요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시도가 실패할수록 한국은 더욱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인과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작지만 강한 나라, 이 대결의 승자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크기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적 영향력이 진정한 힘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중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은 바로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을 꿈꾸는 중국이 작은 나라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한 거인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시장과 문화의 파워게임에서 한국의 성공은 중국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특징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쟁력이 되었어요. 자판기 커피가 나오는 몇 초도 기다리지 못해 출구에 손을 넣고 기다리는 모습, 컵라면이 익기도 전에 뚜껑을 여러 번 열어보는 습관, 인터넷 로딩이 조금만 늦어져도 창을 껐다 켜는 성격,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2위를 기록한 한국의 근면성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선천적으로 행복물질인 아난다마이드가 부족해 끊임없는 성취를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요.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은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머리가 좋으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중국이 자신들의 5천년 역사를 내세우며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할 때, 한국은 이미 실리콘밸리보다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빠른 적응력과 추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해외 관공서에서 일처리를 할 때면 한국인들은 종종 답답함을 느낍니다. 한국이었다면 벌써 끝났을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한국인의 빠른 일처리 속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인의 급한 성격은 때로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달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온라인 쇼핑에서도 당일 배송이라는 혁신을 이뤄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민족성인데,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단결력이 좋다라는 평가는 한국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러한 특성들이 바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세계적 컨설팅 기업들의 분석이 흥미로웠는데요.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골드만삭스 등 17개 글로벌 기관의 보고서가 일제히 이 사실을 지적했고 중국의 한계는 이제 명확해 보여요. 거대한 인구와 경제 규모라는 물리적 힘에만 의존한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구나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죠. 혁신보다는 모방에 치중하고 폐쇄적 성장 모델을 고수하는 중국의 모습은 마치 쇠퇴하는 제국의 말기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내수시장의 크기만을 믿고 안주하는 사이 세계는 이미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소프트 파워와 기술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고 있죠.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모델은 이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는 더욱 흥미로웠는데 2030년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강국으로서 한국이 보여준 성장 모델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었어요. 10년 전 제가 처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당시 중국의 거대함에 압도되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에 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고 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술과 문화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지켜내는 모습은 진정한 선진국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21세기의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갈 나라는 바로 한국일 것입니다. 크기가 아닌 가치로,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모방이 아닌 혁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국의 국민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진실이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로웰 특파원이 10년간의 취재 현장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단순한 두 나라의 경쟁 구도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크기와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화의 힘,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젊은 세대들의 갈등과 열망.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